단 하루 만에 3,500억 달러 협상이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의 현대 LG 공장은 멈췄고 텍사스의 400억 달러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영장에 적힌 대상은 고작 5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280명의 한국 기술자가 쇠사슬에 묶여야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숫자보다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 휴대전화의 진동이 책상 위에서 짧게 울렸다. 형광등 불빛이 꺼진 사무실 안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커피 잔의 쓴 향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는 워싱턴 현지의 동료였다. 한 줄짜리 문자가 눈에 들어왔다.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 280명 체포. 순간 눈꺼풀에 걸린 졸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키보드를 누르며 긴급 메일을 열었다. 첨부된 체포 영장을 읽는 동안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거기 적힌 대상은 단 5명. 모두 남미 출신 불법 체류자였다. 한국인은 단 1명도 없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에는 수백 명이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숫자의 괴리가 머릿속을 때리는 망치 같았다. 나는 국제기구 법률 고문으로 10년 넘게 현장을 다녔다.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규정이라는 무기를 들고 서 있던 것이 내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내 손에 쥔 종이 몇 장은 무기이기는커녕 희극의 소품처럼 보였다. 영장이 가리킨 건 단 5명이었고 실제 끌려간 사람은 280명이었다. 법은 명확했지만 현실은 법을 지워버린 듯 보였다. 차갑게 굳은 창문 밖에서 새벽바람이 스며들며 사무실 공기를 흔들었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복도를 걸어 나섰다. 고요한 건물 속에서 구두 소리만 메아리쳤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 맴돌았다. 왜 영장과 현실이 이렇게 다를까? 비행기를 갈아타고 조지아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공장 주변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장갑차와 경찰차가 공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헬기의 날개가 공기를 갈라 귀를 울렸다. 건물 벽에 걸린 현대와 LG의 푸른 로고가 태양빛에 번쩍였지만 현장은 냉혹했다. 나는 곧장 현장 지휘본부를 찾았다. 안내받은 천막 안에는 로버트 스펜서라는 이름표가 붙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단속국장이자 이번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영장에는 남미인 5명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기술자 280명이 수갑을 찬 겁니까? 스펜서는 미간을 찌푸린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대답은 차가웠다. 현장에서 취업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B-1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은 설치와 교육을 위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인원입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스펜서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답했다. 우리 해석은 다릅니다. 그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힌 듯 허무하게 울려 퍼졌다. 해석이라는 단어 하나로 수백 명의 인생이 뒤집히는 광경 앞에서 나는 손에 든 서류가 무용지물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옆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함께 현장에 배치된 이민법 전문가 한소영이 법전을 꺼내들며 조항을 짚었다. 미국 노동자를 훈련하거나 외국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B-1 비자는 허용됩니다. 이는 국무부 지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녀의 말을 지켜보았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호했다. 스펜서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했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당신들의 말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막 밖에서 쇠사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갔다. 줄지어 앉은 한국 기술자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몇몇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어린 기술자부터 머리가 희끗한 엔지니어까지 모두 멍한 눈빛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의 시선을 마주쳤다. 안경 너머로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두려움과 억울함이 동시에 읽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어 장비 설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경험했던 차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름 하나만으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시절이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지금 이 현장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오랫동안 규정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규정은 찢겨 있었다. 태양빛이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눈부셨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숫자의 괴리를 끝까지 파헤치리라. 법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숨이 막혔다. 쇠사슬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울렸고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함께 점점 커지는 것만 같았다. 줄지어 앉은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 분노보다 혼란이었다. 한소영이 옆에서 메모를 하며 속삭였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에요. 영장 대상자가 아니라면 개별 체포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미국 법률의 기본이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현장의 단속이 정말 불법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규정에 집착하는 걸까? 10년 넘게 법과 조항을 붙잡아온 내 습관이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랐다. 그 순간 한쪽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천막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두 손이 묶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담긴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지갑을 집어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남편도 여기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저는 이민법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영주권자까지 잡혀있는 현실을 보고도 규정만 읊조린다면 나는 단순한 관료에 불과했다.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구름에 가려 어두워지고 있었다. 헬기의 소음은 여전히 이어졌다. 나는 차 안으로 몸을 옮겨 앉았다. 서류 가방을 열어 국무부에서 만든 지침서를 펼쳤다. 그 책자는 내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던 문서였다.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외국 장비의 설치, 가동, 수리, 그리고 미국 노동자 훈련을 위해 B-1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지만 현장의 현실은 그 문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공장은 마치 멈춰선 거대한 괴물 같았다. 불빛이 꺼진 라인, 멈춰선 크레인, 그리고 줄지어 앉은 사람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숫자의 불일치를 세상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오후 백악관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다. 나는 급히 워싱턴으로 향했다. 공항 대기실에서 뉴스를 확인하자 이미 속보가 화면을 뒤덮고 있었다. 한국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상 전면 중단.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자막에 적힌 숫자는 폭탄 같았다. 미국 외환 보유액의 85%를 요구했던 협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앉아 있었고 경제팀과 국방팀 인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리며 불안을 드러냈다. 무슨 상황이야? 한국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다. 대통령님, 체포된 280명 중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였고 일부는 영주권자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경제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췄다. 대통령님, 만약 한국의 투자가 중단된다면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관련 투자도 모두 날아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는 분노와 불안을 숨기려 했지만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 그날 저녁, 나는 한소영과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소영 씨, 우리는 무엇을 놓친 걸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숫자와 계약에만 매달린 게 아닐까요? 사람을 먼저 봤어야 했는데 그걸 잊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규정과 숫자만 지켜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가진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공장 외곽의 사이렌 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나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내부 라인까지 걸어 들어갔다. 비어있는 작업대 위에는 미세한 금속 가루가 얇은 막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전원이 꺼진 컨베이어는 길게 누워 있었고 안내 표시등 몇 개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드문드문 남아있던 미국인 노동자들이 헬멧을 쓴 채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피곤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들 옆에서 잠시 섰다. 몸에서 엔진 오일 냄새가 올라왔다. 땀에 적신 장갑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칵한 숨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한 남성이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이 떨렸다. 해고 통보가 오기 전에 침묵이었다. 나는 가슴이 저며왔다. 한국 기술자들이 쫓겨나면서 이들의 일자리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상상했던 딜레마가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는 순간이었다. 한소영이 내 옆에서 메모를 접으며 한 박스의 컵라면과 작은 과일 봉지를 내밀었다. 한국 업체 현장팀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이었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허기를 참던 사람이 젓가락을 들 때만 보이는 그 안도감이 스쳤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먼저 나눴다는 사실이 뼈에 새겨졌다. 이런 작은 따뜻함이야말로 신뢰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게실 모니터에서 속보가 흘렀다. 국제선 입국자 통계가 전년 대비 7% 감소했다고 했다. 라스베이거스와 뉴욕의 호텔들이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갔다는 말도 이어졌다. 화려한 간판의 도시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수치가 감각으로 번역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숫자를 평생 밥처럼 삼켰다. 그러나 오늘의 숫자들은 목에 걸리듯 내려가지 않았다. 심야 회의가 이어졌다. 이동식 천막 안에서 로버트 스펜서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체포 명단과 영장 사본이 정리되어 있었다. 문서마다 형광펜이 춤을 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스펜서 국장, 개별 체포 영장을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현장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건 현실이고 확정적인 건 법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말끝을 흐렸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성과와 압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소영이 자료를 내밀었다. 조항마다 주석을 달아 비자 용도의 경계를 선명하게 표시한 문건이었다. 스펜서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여기 적혀 있죠. 설치와 시운전 그리고 교육이 허용된다고. 이 라인은 교육 없이는 시작조차 못합니다. 한소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오랜 습관은 규정에 기대어 현실을 판단하는 일이었고, 한소영의 태도는 현실을 통해 규정의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같은 법전을 들고도 접근은 달랐다. 내 편견이 또 하나 벗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워싱턴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대통령이 외국 전문 인력의 일정한 체류와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짧은 성명이었다. 하루 전에 거친 어조가 사라지고 신중한 문장이 등장했다. 문장 안에는 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표현은 없었다. 대신 서로에게 필요한 교습과 학습의 시간을 요청하는 호소가 담겨 있었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메시지는 바뀌었지만 쇠사슬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문장을 현실로 끌어내리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자고. 그날 정오 중국발 보도가 터져 나왔다.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대규모 단지가 추진된다는 내용이었다.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제 감면과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 안전 보장을 문서로 담겠다는 말이 이어졌다. 화면 하단의 작은 글씨가 내 눈을 붙잡았다. 체포하지 않는다는 확약. 간단한 문장 하나가 설득을 넘어 유혹이 되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나치게 완벽한 제안일수록 그 뒤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든 완벽해 보이는 해결책의 탈을 쓰고 다가왔다. 오후에는 주정부 회의가 열렸다. 넓은 테이블 위에 지역 경제 자료가 도표로 펼쳐졌다. 라인이 멈추면 세수가 줄고 협력업체의 도산 위험이 연쇄적으로 높아진다는 시뮬레이션이 시트마다 새겨져 있었다. 숫자들은 서로를 물고 늘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 벽면에 걸린 지도에서 한국 기업의 분포를 바라보았다. 점들이 빽빽했다. 점 하나가 꺼지면 주변의 점들이 함께 흐려졌다. 체감되는 상실감이 목을 조여왔다. 휴식 시간에 복도를 걷는데 라커룸 입구에 서 있는 미국인 젊은 엔지니어가 눈에 들어왔다. 헬멧 아래 이마가 젖어 있었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무서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이렌이 울릴 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알던 공장일까?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가 이어서 말했다. 한국에서 온 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충돌은 있었어도 서로 배웠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묶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마음도 묶였습니다. 그 말은 내 속을 가만히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따뜻함은 늘 조용히 일했고 침묵 속에서 사람을 움직였다. 저녁 무렵 나는 한소영과 빈 회의실에 앉아 로드맵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첫째, 즉각적인 절차 보정이었다.
체포된 인원 중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를 신속히 분류하고 개별 신문전에 법률 대리인 접견을 보장하는 단계가 필요했다. 둘째, 현장 교육의 제도화였다. 한국 기술자들이 지도하는 설치와 시운전 과정을 공식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비자, 용도와 현장 업무가 일치한다는 근거를 남겨야 했다. 셋째, 상호 존중을 문서로 만드는 약속이었다. 교육 기간 동안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분쟁 시 중재 절차를 발동하는 문장을 삽입해야 했다. 나는 문장마다 밑줄을 그었다. 이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문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다. 붉은 노을이 다리 위에 걸려 있었다. 강을 건너는 트럭이 줄지어 움직였다. 바퀴가 낸 잔 진동이 유리창에 전해졌다. 나는 손가락을 유리 위에 대고 그 진동을 느꼈다. 세계는 거대한 공장 같았다. 작은 볼트 하나가 헐거워지면 라인이 멈췄다. 법과 절차는 그 볼트를 죄는 스패너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오늘의 실패를 교훈으로 돌리지 못하면 내 직업은 자격을 잃는다. 밤이 내려앉기 전 스펜서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우리 앞에 서 있다가 한 장의 메모를 건넸다. 분류 절차를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개별 영장 보완과 접견 보장을 함께 진행합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메모 속에서 작은 틈을 보았다. 거기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었다. 변화는 늘 미세한 균열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걸음이 무거웠다. 사무실로 돌아와 손목시계를 보니 밤 9시를 넘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오래전 적어둔 문장 하나가 있었다. 내 인생의 첫 법정에서 들은 말이었다. 법은 사람을 벌하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펜으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짚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제도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해야 겨우 균열을 메울 수 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다. 한국의 한 임원과 연결되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존중을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외등이 켜지고 먼 곳에서 개가 짖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내일 아침 문서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한 뼘이라도 줄여야 했다. 그 한 뼘이 신뢰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건물 벽마다 성조기가 펄럭였지만 그 아래로 스쳐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1200포인트 이상 빠졌다는 속보가 전광판에 떠올랐다.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짧은 신음 같은 탄식을 흘렸다. 시장은 냉정했고 그 냉정이 오히려 등골을 차갑게 했다.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월스트리트는 이번 사태를 한국 쇼크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협상 무산, 삼성과 SK의 투자 중단 가능성, 그리고 현대차 공장 일시 폐쇄, 연쇄적 충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눈빛 속에 깔린 불안이 내 눈에도 박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도 사람도 흔들린다. 숫자는 그 뒤를 따라 무너진다. 백악관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손을 책상 위에 얹은 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재무장관이 서류를 펼치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통령님, 한국의 투자 중단으로 우리 인프라 프로젝트의 60%가 무산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관련 계획이 모두 위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불법 체류자들을 잡은 게 뭐가 문제야? 우리는 법을 집행한 거다. 나는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다. 대통령님, 체포된 280명 중 불법 체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 심지어 영주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 집행이 아니라 신뢰 파괴입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통령의 시선이 나를 꿰뚫듯 향했다. 하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 힘을 주었다. 어린 시절 이민자로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 이름 하나 때문에 교실에서 따돌림을 받던 날들. 그때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건 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들고 나섰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사적 우위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10년 안에 우리 군 장비의 핵심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위기감이 선명히 드러났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신뢰를 잃는 건 동맹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백악관 정원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은 폭풍 같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중국 담당 동료 데이비드 스티렐이었다. 아드리안,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삼성에게 텍사스와 똑같은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상하이에 세우라고 제안했어. 조건은 훨씬 좋아. 세금 면제 20년, 토지 무상 제공, 그리고 기술자 안전 보장까지 문서로 약속했어. 숨이 막혔다. 중국은 우리가 무너뜨린 신뢰의 공백을 기회로 삼고 있었다. 나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전화를 움켜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내 귓가에 여전히 쇠사슬 부딪히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번에는 단순한 체포 현장이 아니라 동맹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호텔 방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켰다. 한소영이 보낸 문서가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다. 파일 제목은 신뢰 회복 초안. 나는 천천히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3가지 제안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첫째, 합법 비자 소지자에 대한 즉각 석방과 재발 방지 규정 마련. 둘째, 한국 기술자 파견 시 미국 노동자와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셋째, 모든 협상 문서에 존중과 인권 보호를 명문화.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메모를 추가했다. 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장치다. 이 문장은 내 지난 삶을 통과하며 마침내 얻은 깨달음 같았다. 창문 밖에서는 도심의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도 내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틈을 메우느냐에 달렸다. 시장은 차가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다. 그 불씨를 놓치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알았다. 내일은 더 거센 파도가 올 거라는 걸.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다. 작은 따뜻함 하나가 그 파도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어제 공장에서 한국인들이 건넸던 컵라면 한 박스처럼 법과 제도 속에 담긴 존중의 문장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워싱턴 거리는 침묵 속에서 분주했다. 신문 갑 한 대마다 굵은 제목이 붙어 있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3,500억 달러 협상 파탄, 중국, 한국 기업의 안전 보장 제한.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신문을 펼쳤다. 활자 속 숫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더 아프게 다가온 건 기사 중간에 실린 사진이었다.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이 줄지어 앉아 쇠사슬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 눈빛 없는 얼굴. 나는 숨이 막혀 신문을 접었다. 백악관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더 무거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을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겠다. 이번 일은 단순한 오해다. 잘못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수습은 필요하다. 그 목소리에는 강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곧 통화가 연결되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대통령, 이번 사태는 과도한 단속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지시한 건 아니었소.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건 단순한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한 건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명확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수화기를 움켜쥔 채 떨렸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통화는 별다른 결실 없이 끝나버렸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국 정부의 특별 연설이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은 강단 위에 서서 천천히 말했다. 미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속국으로 대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맞설 것인가?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자막을 내보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모든 대미 투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1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날을 한국 쇼크데이라 불렀다. 주정부의 반응은 절망적이었다. 조지아와 텍사스, 엘라베마의 주지사들이 줄지어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현대차, LG, 삼성, SK가 떠나면 우리 주 경제는 무너집니다. 수만 명의 고용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한국 기술자들의 구금에서 시작된 파동에 휩쓸리고 있었다. 쇠사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사슬로 변해 모든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오후 늦게 나는 한소영과 다시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아드리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제도가 없으면 동맹도, 투자도, 미래도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천장의 울음과 고통에서 길어올린 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호텔 방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그 문장 옆에 새로 한 줄을 적었다. 신뢰는 존중에서 자라난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불빛은 이제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빛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그 균열을 메우는 건 오직 존중과 성찰뿐이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뒤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를 내렸다.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멈춰선 것이다. 곧이어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중단을 선언했다. 발표문을 읽는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글자는 차갑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백악관 안보실 긴급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겼다. 대통령의 표정은 창백했고 옆에 앉은 장관들은 서류를 쥔 채 시선을 내리깔았다. 나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왔다. 대통령님,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이미 중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토지 무상 제공, 세금 면제, 기술자 절대 보호까지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국방장관이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군사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10년 내에 우리의 우위가 무너집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대통령에게 쏠렸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어왔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한국의 한 임원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를 분산해 왔습니다. 텍사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입하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없는 미래를 준비해 왔던 것이다. 나는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는 건 시장의 냉정한 판단뿐이었다. 며칠 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다. 삼성과 SK에게 400억 달러 규모의 상하이 베이징 반도체 단지를 제안한다는 소식이었다. 30년간 세금 전액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자녀 교육과 거주권 보장까지.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한국 기술자 절대 보호 보장서라는 문장이었다. 짧고 간단했지만 그 문장은 지금 미국이 줄 수 없는 확약이었다. 나는 한소영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네요. 그 문장 하나가 수십억 달러보다 무겁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의 말은 이미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한국 기술자들이 건넸던 컵라면 한 박스, 지갑 속 가족 사진, 줄지어 앉아있던 영주권자의 눈빛, 존중은 숫자보다 강했고 사람들은 그 무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세 문장을 적었다. 숫자는 시장을 움직이지만 존중은 세상을 움직인다.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분명히 남았다. 이 문장이 내 내일을 지탱할 힘이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백악관에 다시 호출을 받았다. 국가안보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관료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거칠었다. 국방장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통령님,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군사적 우위를 잃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한국은 등을 돌렸잖아. 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체포된 280명 중 누구도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는 것만이 첫걸음입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잠겼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주먹을 쥐고 눈을 감았다. 순간 내가 걸어온 길이 뚜렷하게 떠올랐다. 어린 시절 미국 교실에서 내 이름이 아드리안 박이라는 이유로 외톨이가 되었던 기억. 그때 법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순간들. 하지만 오늘 미국 정부는 그 법을 스스로 짓밟았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대통령 비서관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어조를 누그러뜨릴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신뢰는 단순한 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날 밤 통화가 연결되었다. 대통령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은 과도한 단속의 결과였습니다.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차갑게 울렸다.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단순한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어졌다. 백악관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신뢰라는 별이 꺼진 듯한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을 범죄자 취급한 나라는 더 이상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존중 없는 동맹은 의미가 없습니다. 연설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고 뉴욕 타임스의 첫 페이지에는 한미동맹 70년 균열의 순간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신문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다짐이 솟아올랐다. 법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한소영이 전화로 속삭였다. 아드리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현실이 따라올 겁니다. 이번엔 반드시 사람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맞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제 그걸 잊지 않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에 휘날리는 성조기가 가로등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길의 시작을 보았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투자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출렁였다. 다우 지수는 하루 만에 1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월가는 이날을 한국 쇼크데이라 불렀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뉴스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미국 전역에서 흔들리는 공장의 모습이 비쳤다. 조지아, 텍사스, 엘라베마, 오하이오. 그곳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쇠사슬에 묶였던 한국 기술자들의 고통이 이제 미국 가정의 식탁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삼성과 SK가 공식 발표를 이어갔다. 텍사스 파운드리와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결정이었다. 현대차와 LG도 모든 신규 투자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발표문이 잇따라 쏟아질 때마다 내 손끝이 떨렸다. 활자 속 숫자는 시장의 언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개의 삶이 겹겹이 묶여 있었다. 그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직접 연단에 서서 말했단다. 중국은 한국 기업을 전략적 동반자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사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진 발표문에는 더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다. 한국 기술자 절대 보호 보장서. 짧고 단순했지만 그 문장은 미국이 줄 수 없는 약속이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리가 무너뜨린 신뢰를 중국이 손쉽게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다. 첫 장에 적힌 문장 위로 새로운 글씨를 덧붙였다. 신뢰는 시장의 차트로 측정되지 않는다. 신뢰는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에 자란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쇠사슬이 부딪히던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단절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는 울림이었다. 새벽녘 한소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드리안, 우리는 이번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도록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을 남겼다. 네, 숫자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메워야 합니다. 창밖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졌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로드맵을 세우자. 절차의 빈틈을 메우고 존중을 문서에 새기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시스템을 만들자. 나의 직업은 법률 고문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문서의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다. 쇠사슬에 묶였던 280명의 기술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미국 노동자들, 모두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무너진 신뢰 위에 다시 다리를 놓는 것.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존중과 신뢰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숫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금이 간 신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묶였던 280명의 기술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미국 노동자들까지 결국 남는 건 존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중 없는 동맹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용기이자 다음 영상을 이어갈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 속 감동과 충격을 전해드리는 채널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